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코너죠. 주말에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주말은 팝콘각. 교수 겸 방송인 썬킴 교수 그리고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이 코너는 처음이라서요. 네. 먼저 제가 소개를 듣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코너입니까? 이게? 거의 없다님과 제가 약간 그 대결을 하는 코너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각자 한 편의 영화를 갖고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를 쭉 저희가 설명을 할 건데 들어보시고 어떤 영화가 더 재미있다 이번 네. 주말에는 이 영화를 보고 싶다 결정을 하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두 개의 영화를 듣고 어떤 게 그중 볼만한 영화 같다 이걸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두 편을 보시면 안 돼요. 한 편 보셔야 돼 이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영화를 선택해온 주제 어떤 네. 겁니까? 이틀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다 갑자기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각종 누가 먼저 취소를 했다, 어느 쪽에서 취소 이야기가 나왔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신구 권력 충돌이다. 이렇게 네.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 분위기에 맞춰서 물론 이게 이렇게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 영화 코너에서는 연기 달인들의 연기 대결이 담긴 영화 각각 한 편씩을 골라왔습니다. 연기 대결이요? 네. 연기 대결. 그러니까 저거는 아니니까 정권 간의 대결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진 않은데 제가 약간 요거를 그냥 연기 대결은 사실 모든 영화에서 연기자들은 다 연기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대결을 소재로 한 영화를 가져왔다. 예. 저는 그 신구 권력 충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구 선생님이 출연하는 영화를 한번 골라볼까 하다가 이제 YTN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 모든 영화는 다 그럼요. 그 주인공들 네. 특히 그 컨플릭트 네. 대결인데 네. 대결 자체를 갖고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냥 대결이 주제인 영화를 가져왔고요. 딱 요 문장 보내주신 걸 보고 우리 작가님께서 굉장히 급하셨구나.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감 시간에 쫓겨서 아주 급하게 정하셨구나 싶어서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앞에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작가님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지금. 네네네. 예. 동감하시네요. 그 연기 자체를 대결을 하는 영화가 아예 그거를 대놓고 그렇게 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서 등장한 배우들은 다 본인의 연기력을 다 뽐내지 않습니까? 그거야 예. 모든 영화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 연기 달인들의 연기 대결이 담긴 영화 이건 어떤 영화에 갖다 붙여도 다 갖다 붙거든요. 그렇겠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결에 관한 영화들을 가져온 것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캐릭터들이 서로 영화에선 대결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캐릭터 두 명이서 대결하는 무슨 영화가 없을까 하다가 올드보이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지훈 감독의 그 이제 달콤한 인생이라고 2005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거든요. 한국 누아르의 걸작이죠. 한국 누아르의 걸작이고 김지훈 감독이 특히 이제 그나마 캐릭터 두 명의 대결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악마를 보았다도 그렇고 예.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는 이병헌 씨와 또 김영철 씨.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두 캐릭터가 만나질 않아요.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에도 이병헌 씨랑 이제 최민식 씨가 따로 연기 대결을 펼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영철 씨는 김영철 씨대로 이병헌 씨는 이병헌 씨대로 각자 연기를 뽐내면서 대결하는데 만나질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귀신도 안 보여야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귀신은 등 뒤에서 없어져야 제일 무섭죠. 네. 그러니까 썬킴 씨는 지금 달콤한 인생을 추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없다님. 네. 이 이름이 거의 없다예요? 네. 문장형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검색이 잘 안 걸려서. 예. 그러면 거의 없다님은 어떤 거를? 저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라스트 듀얼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스트 듀얼. 네. 요게 지금 아마 이제 돈을 주고 구입해서 보셔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영화
내용 전체를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 영화니까. 디땡땡 플러스가 굉장히 그 여기 네. 민감하죠. 아 그렇죠. 네. 네. 디땡땡 플러스라고 하니까 한참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디땡땡 플러스 거기서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그냥 공짜로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서 구입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세기 프랑스에 이제 100년 전쟁이 갓 끝나고 그리고 흑사병이 한번 창궐을 해서 전 유럽의 3분의 1 정도를 싹 쓸어버렸을 때예요. 이제 프랑스에서 두 귀족이 결투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게 아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결투 재판, 마지막 결투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투 재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일일이 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니네 둘이 병장기 들고 말 타고 한번 붙어봐. 신이 둘 중에 옳은 사람의 손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싸워서 살아남은 놈이 정이라는 것이죠. 아니 재판의 판결이 그렇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이 정의인 겁니다. 그게 중세 유럽의 이제 트라이얼 바이 컴뱃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원고랑 피고랑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넌 재판 이겼다. 이런 재판이 있었거든요. 아무 논리도 없이. 논리 없습니다. 예. 네. 이기면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이 정당한 거 옳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움만 잘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부 시비 걸어서 전부 재판에 가도 다 내가 옳은 걸로 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뭐 물론 다들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앞선 정권에 대한 뭐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복에 대한 방어라든지 이런 싸우는 순간들 굉장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가 그 사람이 정의로 나중에 기록되는 것이 과연 그런 식의 싸움을 또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14세기 프랑스 그리고 21세기의 대한민국 얼마나 다른가 이런 좀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럼 네. 우리나라가 한 600년 전, 700년 전의 프랑스와 같은 레벨이다.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얘기죠. 네. 절대 뭐 이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거나 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아 예. 근데 이 영화 자체는 원래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져온 이제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그 당시 비평이 많았거든요. 예. 스토리 자체는 엉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개연성이 없는 부분. 네. 갑자기 저 캐릭터가 왜 등장을 하냐. 저 이 사건이 왜 등장하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연성 부족 때문에 비판은 많았지만 네. 마지막에 그 두 캐릭터의 그 대결이 만약에 그 주 포커스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병헌 씨와 김영철이 만났을 때 그 텐션 마지막 그 대사는 너무나 강력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패러디로 재생산되잖아요. 네. 정말로 저 죽이려고 하셨어요? 정말 말해보세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면 자체가 네. 개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특히 이제 김영철 씨랑 이병헌 씨가 만났을 그 부분부터 이병철은 저 돌아가신 삼성. 예. 아이 참. 죄송합니다. 차라리 개그맨 김영철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에릭이 등장하고부터 이제 개연성은 좀 무너지는데 네네. 마지막에 이 대사 주고받는 그 텐션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됐죠. 왜 말해보세요. 정말 저 죽이려 하셨어요?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네, 모욕값을 줬어. 그거 참 그. 근데 이게 명대사예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이게 명대사예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아무 데서나 갖다 붙여도 다 찰떡같이 달라붙는 대사예요. 뭐 아들이 아빠한테 해도 되고. 아니 뭐 기자님이 만약 이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기자님 이제 김영철 씨 4달러 김영철 씨고 제가 이제 이병헌인데 제가 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총을 가지고 이제 기자님을 겨누고 있는데 기자님이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정말로 저 죽이려 하셨어요? 이때 대답 잘해야 돼요. 총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극 중에서는 뭐라고 할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나름대로 그 명분을 던졌거든요. 기자님은 어떻게 했을? 그냥 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병원아 그냥 살려주면 안 되겠다. 오늘도 저의 낙승이 점쳐지는 가운데. 말씀에 제가 졌어요. 아니 리들리 스캇 나오는 순간 전 졌어 그냥. 라스트 디얼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 지금 이제 8순이세요. 좀 있으면 9순에 넘어간 아주 이제 노장이신데
정말 끊임없이 지난해에만 영화가 2편이 개봉을 했거든요.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어내고 계시고 그 만들어내는 영화들이 전부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특히나 이 라스트 듀얼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이 중세 덕후입니다. 예. 그 중세 시대를 영화 속에서 구현해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중세 두 기사의 말탄 두 기사의 결투를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줄잡아 못해도 한 3,4천 편은 봤는데 그중에 가장 박진감 넘치고 현실적으로 그려낸 영화다. 그래서 대결 그 자체로만 본다면 굉장히 인상적인 중세 시대의 기사 격투 씬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보너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졌다는 가정하에 졌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아니 뭐 미리 이렇게 예단하지 마시고 그 리들리 스캇 감독을 천재를 넘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가지고 한 20-30년은 앞선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실패작과 성공작이 너무 극과 극이지만 네네네. 뭐 이제 블러드 러너 같은 경우에도 네. 블레이드 러너죠. 블레이드 블레이드 러너 러너죠.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연출력을 생각해냈을까 싶을 정도로 앞선 비전을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솔직히.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에일리언 1편이 1979년에 개봉을 했는데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아요. 아 절대 안 섭스러워요. 네. 에일리언의 감독이에요. 네, 에일리언 시리즈 감독이고 블레이드 러너의 감독이기도 하고요. 뭐 델마 루이스 당시로는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도 델마 루이스 같은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죠. 그 정말 델마인 루이스 맨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멕시코로 도망을 갔다. 네. 아니 복수를 성공시켰다. 네. 그럼 그게 정말 걸작으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유치해지죠. 그러면. 정말 유치한 영화인데 네. 마지막 그 절벽에서 그 점프하는 그 장면 정말 신의 한 수였. 네. 천재의 천재 진짜. 이 양반은 열심히 노력하는 천재입니다. 네, 천재가 노력까지 하니 당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라스트 듀얼을 갖고 오면서 이거 내가 너무 꽃놀이 패를 지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약간 죄송했습니다. 교수님한테. 김지훈 감독이 이 방송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달콤한 인생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김지훈 감독님 팬이에요. 그 성킴은 네. 그냥 바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뭐 이 영화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제 느와르 한국판 느와르가 여러 편 그 제작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느와르가 어떻게 보면은 이 2차 대전 끝난 다음부터 영화가 원래 두 가지 목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을 잊게 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현실을 정말 자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이제 2차 대전이라든지 그런 태평양 전쟁 때의 그런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잊게 만들어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그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나왔던 그 필름 누아르 지금 이것도 그 장르의 하나죠. 그렇죠. 는 정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책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영화다라고 봤을 때 뭐 그 이전에도 한국형 느와르라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만들어졌지만 다 실패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형 느와르가 어떻게 보면 느와르의 그 뭐라고 할까 정석을 찍었던 첫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달콤한 인생을 넘어서는 한국 느와르 영화는 저는 나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신세계는 느와르라기보다는 스릴러에 가까운 그렇죠. 장르가 아닌가. 네. 예. 느와르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 네. 무슨 뭐 이런 걸가 아니라 궁극적인 어떤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는가? 네.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가? 저 사람은 왜 날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릴러죠. 신세계는 그냥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그러니까요, 서사가 잘 짜여 있는 영화고요. 네. 저는 느와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두가 시선을 주지 않는 뒷골목에 카메라를 넣어서 비참하게 사는 주인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국 영화에서 느와르라는 장르를 제대로 구현해내는 감독은 지금까지 김지훈 감독님이 유일하시다. 그 김지훈 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거 2005년도 영화니까 거의 20년 전 영화인데 네. 남자의 질투가 진짜 무섭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네. 그 극 중에서 김영철이 이제 그 갱단의 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애인을 이제 이병헌이 빼앗아 갔다. 이런 오해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모든 이성이 다 마비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자의 질투는 정말 무섭다. 질투를 느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질투야 뭐 네. 사모님께서 있죠. 방송 안 듣고 계시나요? 가정하에? 질투라는 거야 뭐 다 뭐 모두가 갖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 그 질투의 방향이 어디냐가 이제 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뭐 모두가 갖고 있는 거고 또 질투 자체가 사실 그 모든 그 만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뭐 불교에서도 이거를 그 경계해라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질투, 시샘. 네. 질투라는 단어를 정의 내려보라고 하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이 행복해지는 게 싫은 것이 질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 예. 저는 예.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질투는 나의 힘.
갑자기요? 아,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도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예. 나의 힘이라는 게 참 그 제목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한 게 그 당시에. 왜냐하면 질투가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극복할 뛰어넘을 무슨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무슨 수단 방법을 써 간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질투로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표는 남을 내 위치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되고 선망과 동경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꿈꾸게 된대요. 그래서 저는 질투보다는 선망이나 동경이 조금 더 네거티브하지 않은 감정이 아닌가, 포지티브한 감정이 아닌가. 야, 역시 그 거엽다님 뒤에 이제 후광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좋은 얘기들이 나오네요. 영어 그냥 간단히 영어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 이 그 삶에 대해서 통찰을 하게 만드는 것 이 같아요. 코너가 이제 다른 방송에 있는 영화 코너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그 인간 삶을 다루는 그런 코너. 예. 영화라는 이죠? 것이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 지금 누아르 영화를 이제 그 우리 한국판 누아르의 결정판 걸작이죠. 걸작 네. 걸작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이 누아르 영화 이게 범죄 영화물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대부분은 주인공들이 예. 다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 예, 땡들이 나오죠. 암흑가를 무대로 한 네네. 영화가 될 텐데 예. 이게 글쎄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상당히 그 보고 나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느와르의 어떻게 보면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찝찝하게 끝나는 것이 느와르의 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영화가 성공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 기자님도 예전에 영웅 본색 좋아하셨죠? 영화 보세요. 그거 봤죠? 그 영웅 본색이 이제 홍콩 느와르의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되는 그래요? 거죠. 네. 주인발이 죽잖아요. 예, 주인공이. 예. 주인공들이 전부 불행하게 끝나는 예. 네, 공통점이 있고요. 불행하게 끝나야 돼요 또? 근데 이게 어떤 장르적인 문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느와르는 어떤 장르나 서사라기보다는 분위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느와르에서 쓰는 파란색 조명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세상을 좀 더 차갑게 보이고 좀 더 잔인하게 보여주는 파란색 조명에 그리고 이제 보통 꼭 넓은 길 놔두고 뒷골목으로만 돌아다니는 주인공이라든지 어떤 크게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다가 그것마저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인공이라든지 그러니까 느와르는 극단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을 다른 방향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네 인생이 얘보단 낫잖아. 그래도 네 인생이 얘보단 살만하지 않겠어? 그래요? 그 네. 푸른 조명 말씀하신 게 푸른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푸른 물고기요. 이창동 이창동 감독님의 예. 초록 물고기 아닌가요? 네? 초록 물고기. 네네. 같은 계열 색깔이에요. 자꾸 섞으셔가지고 저 지금 비슷한 색깔이 대충 비슷해. 파란 물고기, 뭐 푸르스름한 물고기 다 물고기. 그러니까 그 이창동 감독이 이제 방금 거의 없다님 말씀하신 그걸 네. 트라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푸른색으로 네네. 배경 깔면서 정말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푸른색 필터를 많이 썼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차가운 세상에 덤벼들다가 꺾이고 부서지는 네. 주인공들의 예. 모습을 보여주는 게 느와르 장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위로가 돼요? 네. 그 불행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나면은 네네네. 야, 한없이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같이 영화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고 네. 희망을 얻는 그러니까 현실이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가 있고 네. 현실을 더욱더 이제 각성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는데 느와르는 현실을 더 각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죠. 또 현실의 그 냉혹한 면을 그렇죠. 보여준다. 그렇죠. 네. 세상이 이렇게 냉혹하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게. 이 느와르 주인공들은 대부분 본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파멸하거든요. 여기 이병헌 같은 경우에도 보스와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본인의 과거의 선택 때문에 무너지거나 파멸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국 장르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그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가슴이 아프니까 나는 그런 네.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만드는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 감독 입장에서는 그걸 신경 안 써요.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죠. 너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이 영화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일본의 유명한 기타노 다케시 감독 같은 경우에도 조폭을 소재로 한 느와르 영화들을 주로 찍었는데
그 일본 영화 특유의 약간 이상 패배 의식 같은 그런 전반적인 정서가 좀 깔려 있어요. 그 일본 영화 중에서도 기타노 다케시의 깡패 영화, 그러니까 조폭 영화들이 칸 영화제가 상을 막 휩쓴 것도 어떤 느와르 장르의 정서를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 아닐까. 기타노 다케시 선생님은 얼굴 자체가 누아르예요. 아, 네, 그냥 증명사진만 봐도 근데 그건 가만히 있으면 누아르예요. 누아르예요. 네. 그래요? 그분이 교통사고로 크게 당하셔가지고 네. 얼굴 근육이 반쪽만밖에 못 움직이세요. 그 저희가 또 상처가 있었구나. 각자 네. OST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 어떤 여기에 그 영화마다 다 그 예. 음악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주제 음악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먼저 하시겠어요? 예. 이 영화, 그러니까 슬픈 장면 나올 때 기분 좋은 음악이 깔리면은 오히려 그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굿모닝 비엔남에서 예. 이 소위탄을 뿌려지면서 그 베트콩들이 다 죽는 장면에서 그 What a Wonderful World가 딱 나오면 예, 루이 그렇죠. 암스트롱. 네. 루이 암스트롱의 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람이 다치고 죽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유키 구라모토의 로망스가 딱 나와요. 피아노 연주가. 네. 그 정말 극단적으로 더 상실감을 느끼게 하죠. 저는 유키 구라모토의 로망스 준비했습니다. 네. 아마 이 유키 구라모토의 로망스 멜로디 자체가 아마 저작권이 종료됐을 거예요. 김지훈 감독이 좀 싼 맛에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런 식으로 또 치고 들어오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 농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영화에 등장하는 곡은 아닌데요. 벤 폴즈라는 밴드의 랜디드라는 곡을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착륙이라는 뜻인데 예. 지금 여러모로 정권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청와대를 뭐 어떻게 이전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쪼록 새 정권이 좀 자연스럽게 연착륙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착륙이라는 곡을 달리 해석하면 부동산도 되네요. 랜드니까. 네, 그렇죠. 아니죠. 저 랜드니면 부동산인데 랜디드니까 예. 동사입니다. 동사. 부동산이 됐다. 예. 아유, 네.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자,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선택을 해야 되죠? 예. 예. 근데 지금 오늘 느와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제가 뭐 느끼셨죠? 느와르.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제가 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네. 시대극 좋아하시는군요. 예. 네. 아니 그냥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느와르가 주는 어떤 그 무거운 느낌 이런 걸 제가 좀 싫어해서 약간 오늘 라스트 기자님, 듀얼입니다. 기자님 약간 그 프랑스 귀족같이 닮으셨어요. 아이 뭐 프랑스 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오늘의 선택은 라스트 듀얼이십니다. 라스트 듀얼입니다. 예. 그러면 박수.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고른 곡이 이제 마지막 클로징 곡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벤 예. 폴즈의 그러면 랜디드. 오늘 주말은 팝콘각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노래는 이따 이제 듣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 예. 클로징 하시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썬킴 교수 그리고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